오정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항상 저희가 저 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런 날 공부를 하는 건 나가 놀지 않으면 사치다. 여러분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을 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의 강연을 제가 준비를 했고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성인층에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재 개그를 좀 섞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학생들한테 하면은 비난이 아주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쉬운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조금 쉬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중력의 시대, 우주의 기원을 밝히다.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힘이에요. 저희가 항상 겪고 있고 중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혹시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 곳에서의 주인공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그런 곳에서 살다가 잠깐 살다가 왔는데도 지구의 중력을 느꼈을 때 몸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는 중력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오랜 기간 동안을 중력 하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중력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중력이라는 힘은 저희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기껏해야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든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중력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력을 알게 되는 시대가 왔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불러왔거든요. 신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또는 지금의 전자기파의 문명, 이런 문명으로 부르듯이 중력이라는 문명도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중력의 시대에 시작이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중력파의 발견, 한 4년 정도 됐죠. 중력파의 발견이 바로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차례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다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 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고흐 시대에도 항상 하늘에 별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별을 그리려고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굉장히 친숙하죠. 별이라는 대상 자체는 천문학의 대상이기도 한데 문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음악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술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차분해지기도 하고 옛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첫사랑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제 천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별빛이 어떻게 빛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래도 불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 은하수라는 거는 우리 은하가 있는 별들로 가득 찬, 그래서 바다처럼 보인다고 해서 은하수라는 노래도 불렀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 모아나라는 영화를 보면 이 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별을 이용해서 밤하늘에 뱃사람들이 길을 찾기도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믿었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뱃사람들의 길을 찾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왔던 그런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화가 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술가, 화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과학자인가 봐요.
별은 왜 반짝거리는 거냐고 딸아이가 물었는데 아버지가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비추려고 반짝이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핵융합 때문이야. 별은 영원하지 않아. 별은 죽고 말아. 자살행위지. 아주 심각한 이과 마인드를 가진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이 만화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 아내가 아이에게 별을 보여주고 싶다고 천체망원경 하나 사자고 얘기를 했고 아이에게 별을 보여주면 그 별을 같이 보던 별은 영원하니까 아빠랑 같이 별을 보던 그때가 생각날 거야. 별은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랬죠. 별은 영원하지 않아. 별도 죽어. 그랬다가 제가 죽었어요. 자, 중력이 강해지면 죽어. 이게 사실은 별의 운명의 핵심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란 별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질량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태양의 무게, 태양의 질량.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대부분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1태양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그리고 다른 별들을 태양 질량의 몇 배가 되는지 표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두 개의 별, 굉장히 큰 별, IK 페가스랑 A라고 하는 이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별이고 얘는 태양 질량의 1.65배, 반지름은 태양 질량의 1.6배 된다는 뜻이에요. 태양보다 큰 거죠. 근데 그 옆에 같이 나란히 돌고 있는 요 IK 페가스 별 B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얘는 태양 질량보다 조금 더 무거운데 태양 질량의 1000분의 6밖에 안 돼요. 크기는. 신기하죠? 태양만 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훨씬 작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별의 시체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별 두 개가 서로 돌고 있었는데 하나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자기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짜부러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밀도가 높지만 크기는 작은 그런 별이 된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도 에너지를 다 태우고 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영화배우처럼 보이죠.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제 영화배우처럼 생겨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담배를 이렇게 물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이런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가만히 두면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중력에 의해서 한 점으로 얘가 뭉칠 거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별도 한 점으로 다 짜부러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크기가 유한한 별을 항상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력에 의하면 얘는 계속 찌부러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뭔가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무엇이 막아주고 있냐면 바로 수소와 헬륨이 수축을 하게 되면 안에가 온도가 올라가요.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고 수십억 도가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에서 원자로 같은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태우고 그래서 빛이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그 빛과 열이 중력이 계속 짜부러들게 만드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거죠. 별이 뜨겁고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가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걸 막아주고 있는 이게 별이 유한해질 수 있는 이유예요. 자, 근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에너지가 핵융합을 다 태울 정도로 다 에너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겠죠. 천문학자들은 별이 대략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다고 이제 많이 밝혀냈는데, 이렇게 별이 태양 질량, 그러니까 질량에 처음에 생겨난 질량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결국 한 70억 년 전 뒤에 한 100억 년 정도 타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적색 거성으로 됐다가 백색 외성으로 변해요. 그 안에 중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짜부러들어서 어디까지 짜부러드냐면 전자가 원자 핵으로 못 들어가죠. 반발력이 있죠. 원자와 전자는 반발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자가 더 이상 짜부러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힘. 거기까지 반발력을 가지는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질량이 좀 더 무거우면 더 짜부러들려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전자도 원자 핵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서 중성자를 만들고, 그런 별들이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들로만 구성된 별, 거의. 그리고 질량이 더 큰 별들은 처음부터 생겨난 게 그것도 이기고 다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한 점으로 수축을 해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셨던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은 굉장히 태양 질량이 한 8배 이상 되는 별들이 결국 에너지를 다 태우고 나면은 한 점으로 완전히 수축을 해버려서 더 이상 형체를 남아있지 않고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천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블랙홀. 그리고 중성자별 백색 외성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별의 시체와 같은 거죠.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밝혀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별들을 우리가 고밀도 별이라고 부르는데, 고밀도 별들은 제가 재미삼아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태양 질량이 한 5배 되는 블랙홀이 반경이 한 16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0.4mm 정도 되는 샤프심 굵기죠. 그 정도로 그리면 중성자별 대략 한 태양 질량의 2배 정도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얘는 한 조금 크게 그리면 돼요. 비교가. 여기에 대비해서 백색 외성은 한 30cm 정도 그리면 돼요. 자, 태양은 여기에 대비해서 그리면 34m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듬성듬성한 가스들로 성기게 있는 천체인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수축을 해서 모든 질량이 저 작은 공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삼아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 이렇게 생긴 별자리, 혹시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그렇죠,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를 찾는 방법은 이 안에 삼태성, 별 3개가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근데 오리온 자리 오른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별일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에요. 근데 굉장히 커요. 크고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게 베텔기우스예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 베텔기우스는 에너지를 다 태우고 이미 부풀어 버린 별이에요. 태양 질량이 한 7배가 되는데 크기가 35km까지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율로 보면. 그래서 곧 터지기 직전의 별이에요. 3만 년 안에 터진다고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금방 터지겠죠? 3만 년 안에. 그래서 이 별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름달보다도 밝은 별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낮에도 볼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럼 굉장히 로또를 맞은 거죠. 보기 힘든 현상. 3만 년 안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상이 지금 생긴 거니까 이미 터져서 지금 벌써 터져서 그 빛이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별이 터지는 거를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신성 폭발이 바로 별의 에너지를 다 태우고 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은 별들,
별의 시체들을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이유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가 높은 별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현상들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무거운 녀석들이 막 휩쓸리고 그러니까 배 위에서 보시면 배 위에서 굉장히 큰 배들이 막 지나가면 그 주변에 물결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주변으로 가까이 가면 뭐 살아남는 것들이 없잖아요. 큰 배들 주변에. 그러니까 천체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천체들이 막 운동을 하고 다니면 그 운동의 여파가 멀리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력파의 가장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중력파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중성자별, 백색외성이 이 중력파를 관측하는데 아주 좋은 천체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력파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을 때 물결이 이렇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물결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천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면 이 시공간을 이렇게 쥐어 흔드는 것처럼 물결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 흔들고 있어도 중력파는 생겨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죠. 근데 못 느끼는 이유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중력이 전달되는 강도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데 이렇게 작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천체가 폭발하거나 별이 움직이거나 하는 현상들만 지구에서 간신히 관측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력파는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면 이렇게 시공간 자체가 잔잔하게 물결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있는 것을 중력파라고 부르고 전자기파와 성질이 비슷해서 전자기파는 맥스웰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이 됐고 거의 한 30년 뒤에 이 헤르츠에서 관측이 됐는데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이론적으로 예측을 하고 100년이 되어서 이걸 발견하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중력파를 검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생각한 게 별의 쌍성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별이 이렇게 돌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대기 두 개에다 공을 묶어가지고 물 위에서 돌리면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우주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별 두 개가 서로 공전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이 시공간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런 쌍성계들은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한 우주의 별들의 60%가 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안정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흔한 현상인 거예요. 쌍성계들.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를 1974년에 헐스하고 테일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중성자별로만 구성된 쌍성계를 발견을 했는데 이걸 펄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서로 이렇게 도니까 돌면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점점 돌면서 가까워지니까 서로 공전 궤도가 주기가 빨라지겠죠. 감소하겠죠. 공전 주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래서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공전 주기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관측을 했어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서 여기다 점을 찍었는데 이 실선이 뭐냐면 이 실선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이론 값이고 이 점이 관측을 해서 점을 찍은 실제 관측 값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게 중력파가 진짜로 있고 정말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우주에 퍼져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 공로로 두 사람이 199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파가 간접적으로 있다는 거를 확인한 거죠. 두 사람이. 근데 우리는 중력파를 그렇게 오랫동안 관측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기에. 그래서 얼마나 약한지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천여자리 성단에 굉장히 쌍성계들이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천여자리 성단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의 21승 킬로미터. 굉장히 멀죠.
그리고 두 별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오는 중력파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더니 10의 21승, 10의 마이너스 21승. 그러니까 0이 21개가 붙은 거야. 0.000001 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죠. 이건 그냥 우리는 0이라고 생각하는 크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작은 크기냐면, 그래서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의 외계 행성계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천문학자들이 많이 관측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 별까지의 거리가 한 4.3광년 돼요. 빛이 4년 정도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외계인이 진짜 산다면 외계인의 머리카락이 약 지구인의 머리카락 두께랑 비슷하다. 100마이크론 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1승은 이 별에 있는 외계인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걸 감지하는 정도의 크기예요. 또는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이 정도 되고 태양의 반지름이 이 정도 돼요. 10의 8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13승 미터. 이거 두 개를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21승이니까 태양이 수소 원자만큼 떨리는 걸 감지하는 크기예요.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는 크기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잴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중력파의 세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재겠다고 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죠. 여기는 잊어주시고. 정말 그런 크기인가?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수식을 가져왔는데 9월 14일, 2015년 9월 14일에 최초로 발견된 중력파의 세기를 실제 계산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21승의 크기가 잡혔어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리는 헐스하고 테일러가 발견했던 쌍성, 지금도 중력파를 내고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때 10의 마이너스 22승 정도예요.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IK 페가시가 아직도 지금 돌고 있죠. 얘는 아직도 충돌할 때까지 멀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31승. 더 작죠. 그러니까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크기였던 거죠. 그래서 중력파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런 천체들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다. 두 별이 아주 고밀도의 별이 서로 돌고 있는 별들. 그걸 밀집 쌍성계라고 부르고 또는 중성자별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돌면 여러분들이 중력파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공 하나를 물 위에다 올려놓고 굉장히 빠르게 회전시켜 보세요. 물결이 막 퍼져나가죠 옆으로. 그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고 갑자기 별이 폭발해요. 그죠? 풍선 같은 게 갑자기 팡 터지면 막 옆에서 공기들을 막 움직이니까 바람 같은 게 불잖아요. 똑같이 한 천체에서도 시공간을 막 흔들어대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우주가 탄생됐을 때 갑자기 시공간이 확 늘어나는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팽창에서 생기는 잔잔한 물결들이 우주에 퍼져 있을 거다. 그런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런 걸 재면 우주의 질량이 별들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펄스 테일러 펄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돌고 있는데 한 3억 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검출할 수 있어요. 충돌 때까지 한 3억 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위의 그림은 뭐냐면 플랑크가 관측했던 우리 우주의 전자기파의 분포 지도예요. 전자기파가 갑자기 생겨나서 우주 탄생 이후에 생겨나서 얼마나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면 별이 어떻게 뭉쳐지고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 플랑크라는 위성의 실험 지도인데 비슷한 지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중력파 배경 지도를 만들면 질량의 분포가 우주 초기부터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걸로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00년이나 걸렸을 때 왜 100년이나 걸리도록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가?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물리학계의 야사입니다. 야사.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1916년에 중력파라는 게 있다라는 논문을 이 논문에서 처음 썼어요. 여기 중력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1916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물 위에다가 내가 돌을 하나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수학으로 계산한 거예요. 대단하죠. 수식으로 쓴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파동에 전파되는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를
밝혀내고 여기에 중력파라는 용어를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게 1916년이에요. 근데 한 20년 뒤에 로젠이라고 하는 자기 조수하고 같은 일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중력파는 존재하는가. 근데 논문의 결론이 중력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존재한다고 해놓고 20년 뒤에 바꾼 거죠, 말을. 그리고서 이 논문을 물리학 리뷰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다 보냈는데 여기에 그 심사위원이 질문을 한 이만큼을 적어가지고서 아인슈타인에게 보냈어요. 논문이 좀 이상하다. 틀린 것 같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때 1936년에 아인슈타인은 이미 노벨상을 받고 나서요. 그리고 거의 학자로서의 그 명성이 굉장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답변을 보고 아주 격노를 했어요. 아니 이름도 모르는 심사위원이 어떻게 내 논문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서 이 논문을 철회해버렸어요. 나 여기 다시는 안 보내.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 로젠이라고 하는 조수는 옛날에 소련 사람이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조수를 구했는데 인펠트라고 하는 폴란드 물리학자를 제 조수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그 철회한 논문을 보더니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논문을 굉장히 유명한 상대성 이론 학자인 로버트슨에게 보여줘요. 로버트슨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슨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써요. 당신 논문 이상하니까 여기 좀 고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네? 이상하네? 그래서 다 고쳐가지고 출간되기 직전에 다른 저널에 출간되기 직전에 결론을 딱 고쳐가지고서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서 결론이 다시 존재한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막 뒤져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 심사위원이 바로 이 로버트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슨 이름을 실명제냐 아니냐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뭐냐, 아인슈타인도 그만큼 중력파라는 거가 존재하는지도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너무 약한 힘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내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이게 정말 있는지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중력파라는 걸 검출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거를 정말 내가 해봐야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50년대에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요 옆에 있는 분이 아까 그 로젠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렇게 생긴 조지프 웨버라고 하는 요 미국의 물리학자가 원래는 레이저 광학 뭐 이런 걸 하셨던 분인데 연구비도 못 받겠고 내가 실컷 연구해놨는데 딴 사람들이 노벨상 다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분야를 바꿔야지. 그러고서 요 분을 찾아가요. 요 분이 누구냐면 요 분을 아시죠? 힙선? 인터스텔라의 시나리오를 감독하셨던 분.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분의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중력을 공부해보고 중력파를 실험적으로 한번 증명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다음에 이분이 자기 대학, 메릴랜드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장치를 4개를 만들어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생겼죠. 이게 알루미늄 그냥 통이에요. 알루미늄 통. 2m, 1m짜리. 네, 최초의 중력파 검출 장치인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중력파가 오면 시공간에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중간으로 이렇게 중력파가 들어왔을 때 이 막대기도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분자들이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그죠? 막대기, 알루미늄 막대기 안에. 그러면 그 막대기 위에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전기 신호로 바뀌는 압전소자라는 게 있어요. 그 압전소자를 거기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얘가 중력파에서 진동되는 압력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거를 검출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웨버의 막대형 중력파 검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웨버라는 분이 10년 동안 이걸 연구를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1969년에 드디어 힙손도 참여한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드디어 중력파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 굉장히 이 표정을 보세요. 까짓 거 이거 쉬운 거네. 뭐 이런 표정이죠. 굉장히 고집도 세게 생기셨죠. 난리가 났어요. 기립박수를 치고 그 학회에서 아니 이게 되다니. 힙손도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사부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드디어 성공을 한 거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맨날 웨버의 실험실은 이렇게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고 웨버가 여기 메릴랜드 대학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중력파 실험팀이 생겨났어요. 이거 검증해보자. 이거 나도 검증해봐야지. 그러면서 똑같은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 강연하면요 이렇게 꽉 들이쳤어요. 이거 우리나라 입시 설명회 사진입니다. 그만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된 거죠.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웨버는. 노벨상 이제 곧 받겠구나.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심병이 너무 많아요. 물리학자들은. 특히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 물리학자들은 저거 만드느라고 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론 물리학자들은 항상 뭐든지 의심해요. 그래서 그게 맞을까? 웨버가 주장한 게 맞을까? 이제 슬슬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처음으로 여기 이 의심을 시작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었어요. 스티븐 호킹과 그 동료였던 게리 기본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웨버가 주장한 거를 검증해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했어요. 웨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신호를 받았는데 우리 은하 중심에서 오는 신호 같아. 중력파인 게 확실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호킹이 뭘 계산했냐면 그게 중력파라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은하가. 그럼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은하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상한데? 생각한 거죠. 그게 스티븐 호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중력파 논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웨버의 주장에 대해서. 킵슨과 그 제자였던 프레스도 계산해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딴 데서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새로운 가설들을 내기 시작했고 브레진스키나 타이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드디어 웨버와 똑같이 생긴 장치를 만들었어요. 2년에 걸려서. 그리고 2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 은하 방향에서 이거를 검출기를 가져다 대도 똑같은 신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문학자였던 타이슨은 저 칠레에 있는 큰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를 진짜로 관측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웨버가 이상한데? 계속 그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죠. 근데 웨버는 확고부동하게 아까 그 표정 보셨죠? 내가 맞다니까? 계속 실험하면서 내가 맞다니까 왜 자꾸 그래? 막 그런 표정으로 계속 싸움이 된 거예요. 몇 년간 계속 싸워온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근데 리차드 가윈이라고 하는 IBM의 물리학자가 IBM 컴퓨터 회사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엔 중력파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천재적인 분인데 24살에 그 수소폭탄 실험에 이미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공대에서 들어보셨던 그 고속 풀이의 변화 이런 걸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논문을 한 편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웨버의 데이터를 입수해서 웨버가 얻었던 그 중력파 신호를 분석을 했더니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잡음들 속에 신호가 들어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가윈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 그 잡음들을 막 인위적으로 조합을 했더니 웨버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호와 비슷한 신호들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럼 잡음에 더 가까울 수도 있잖아. 우연히 만들어졌을 확률도 있잖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웨버가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웨버가. 아무도 웨버의 말들을 믿지 않았어요. 웨버는 이제 거짓말장이가 된 거죠. 원래 과학은 거짓말을 하죠.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다. 증명되기까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증명되느냐 아니느냐. 항상 거짓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과학을 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웨버를 비난한 게 아니라, 야, 중력파 이제 할 수도 있겠다. 빨리 내가 더 감도가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해서 노벨상을 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웨버의 얘기가 틀렸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진짜 중력파를 검출해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웨버는 여기 구석에서 학회만 하면 구석에 내가 맞대니까 계속 주장한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맞대니까 이것 좀 봐, 내가 맞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웨버의 결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야, 중력파 검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선구자가 된 건데, 웨버는 이제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알루미늄 통을 액체 헬륨 같은 데다가 막 탱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아주 낮추면 열에 의한 잡음도 없앨 수 있어서 감도를 높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선 극저온 막대 검출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전 세계에 이렇게 5대의 막대 검출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크죠. 요런 장치를 이렇게 큰 탱크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웨버의 검출기보다 1000배 정도 민감한 검출기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를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자, 근데 1987년에 천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87년 남반구 하늘에 마젤란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해요. 2987A라고 부르는 초신성이었고, 굉장히 가까운 데서 터졌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만 나요. 뉴스로만 봤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 봤죠. 남반구에서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데서 터졌기 때문에 중력파도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가동 중이었던 이 민감했던 검출기는 한 대도 없었어요. 다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더 최악은 뭐냐면 웨버는 여전히 이 검출기를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웨버는 이 결과를 또 여기서 오는 중력파를 또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고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웨버는 이렇게 됐죠. 양치기 소년이 돼서 아무도 웨버 말을 안 듣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은, 이 초신성 폭발 사건은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인류가 우주에서 오는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카미오 칸데라고 하는 중성미자 검출기하고 IMB라고 하는 미국 검출기에서 동시에 발견을 해서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이 하나가 나오죠. 중력파는 없었던 걸로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막대기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너무 딱 맞는 중력파만 와야 되고, 딱 이 수직으로 와야 되고, 뭔가 좀 제한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 모양으로 만들면 어느 방향에서 오나 이게 다 민감하게 진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진동수도 실로폰처럼, 이렇게 실로폰이라는 게 막대기가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니까 공명 진동수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크기도 다 다르게 만들면은 어느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중력파가 오더라도 검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그레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미국에서는 티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중단됐어요. 그럼 돈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이유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레이저 간섭계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레이저 간섭계 아이디어는 웨버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웨버와 그의 제자가 이 간섭계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지만 내게 최고야 그러면서 간섭계는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여기에 진지하게 뛰어든 사람이 라이너 와이스라고 하는 MIT 교수와 로널드 드레버라고 하는 칼텍 교수, 그리고 킵손, 이 세 분이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중력파 검출기가 되기 위해서 몇 미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실험을 하고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10m짜리도 만들고 40m짜리도 만들고 막 뭐 칼텍의 그 연구실 복도는 다 이런 장치들로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와이스가 나 10kg짜리도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어 라고 자신만만한 상태에서 세 사람이 공동으로 미국 연과학재단에다가 제안서를 써요. 우리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라이고 제안서가 87년에 미국에 들어가고 건설 제안서와 91년에 드디어 예산이 승인이 돼요. 미국 과학재단이 국회 예산을 승인해본 가장 큰 금액이 여기서 승인이 되고 2002년에 건설이 완료돼요. 총 공사비가 3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구글 지도로 보신 건데 햄퍼드라고 하는 워싱턴주의 그 사막지대에다가 이렇게 길이 4km, 4km짜리 기역자 모양의 4km, 4km짜리의 팔을 만든 검출기를 가동했고 만들었고 리빙스턴 루이지애나에도 똑같은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그냥 길이 아니라 진공 튜브예요. 4km짜리 진공 튜브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가? 4km면은 어디냐면 여기서 제주 공항까지 그 튜브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진공 파이프가 4km짜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파동의 길이를 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산하고 산 사이, 여기 산하고 산 사이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쉽죠. 산을 갖다 대면 돼요. 그래서 눈금을 읽으면 되죠. 근데 더 긴 파동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재죠? 이런 자로는 못 재니까 더 긴 자를 갖다 대면 되죠. 참 쉽죠. 중력파는 이 파동의 산과 산 사이가 2000km가 넘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장치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4km짜리를 만드는데 더 길게 못 만드는 이유가 지구가 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만들게 휘어진 채로 가니까 직선을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최신 기법들이 이제 꼼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중력파 검출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산과 산으로 만나요. 그러면 더 큰 물결이 생겨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불러요. 간섭이라는 현상인데, 근데 이렇게 반대로 만나면 파동이 사라져요. 이게 상쇄 간섭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간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자,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중력파가 저 안으로 뚫고 들어갈 때 입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시공간이 이렇게 수축했다가 늘어나고 수축했다가 늘어나고 시공간 자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입자의 거리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늘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좁아졌다. 이게 중력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자 모양의 막대기를 여기다 갖다 두면 중력파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성질 때문에 팔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반복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간섭이라는 성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4kg짜리인데 4kg짜리 팔인데 여기다가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서 빛을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보내요. 반반씩. 그럼 파동이니까 빛도 파동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갔다가 4km를 날아가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갈라졌던 점에서 만나서 이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근데 중력파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팔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보강 간섭이 됐다가 상쇄 간섭이 됐다가 계속 바뀌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팔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니까 중력파에 의해서 그 빛이 깜빡깜빡이면 신호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중력파 검출기의 원리예요. 근데 땅이 흔들리는 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진동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지막지한 장치들을 넣었어요. 이게 막 진동, 땅의 진동을 저감하는 장치, 이런 거. 스프링, 여러분이 자동차나 자전거에 있는 스프링 장치 같은 것처럼 이런 거를 여기다가 막 쌓아가지고 이 거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땅의 진동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지진동에 의한 잡음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빛을 쏘기 때문에 레이저 빛에 의한 잡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강한 레이저를 사용하면 돼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는데 빛이 부족하면 잘 안 보이죠. 깜깜하죠. 그냥 빛이 없으면. 근데 빛이 조금씩 부족하면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명해져요. 왜냐면 빛의 알갱이 수가 많아질수록 잡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강한 레이저 빛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거울도 굉장히 매끄럽게 깎아서, 어느 정도로 매끄러워야 되냐면, 왜냐면 빛이 갔다가 사방으로 튀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갔던 대로 고스란히 와야지만 얘가 다른 효과들을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깎는데, 어느 정도로 깎냐면, 지구가 이 거울이라면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1cm 안에 다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그걸 거울 크기 40cm로 줄여보세요. 얼마나 얘가 매끄럽게 깎여져야 되는지, 거울 표면이. 그런 기술들이 총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잡음원들을 다 밀어내고, 옆으로 밀어내고 아래로 밀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청정한 지역을 만들었어요. 어느 주파수대에서 딱 중력파가 오기 좋은 100Hz에서 1000Hz 근방에서, 이 지역으로 중력파가 들어오면 지구에 일어나는 어떤 잡음하고도 상관없이 중력파 신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거를 감도를 높이는 기술들을 여기다 막 적용해서 처음 시도했었던 시대보다 1000배 정도 감도가 좋게 만들었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금 2019년 10월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897명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20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프로젝트가 됐고, 한국도 여기 자랑스럽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2002년에 이 장치가 완공됐을 때 우주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조그만 원 보이죠? 안에 빨간 원, 파란 원 안쪽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라색 원만큼 굉장히 넓은 우주를 보게 됐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오는 중력파 원들을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신호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3억 년 전 지구로 한번 돌아가 보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13억 년 전에. 저도 안 살아서 모르지만 이때 생명체는 없었어요. 진핵생물이라는 게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고, 진핵생물이 뭐냐면 엽록체, 엽록소 이런 게 이제 처음 태동하기 시작했던 시기고, 대기 중에 산소가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13억 년 전의 지구는. 근데 13억 년 전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랙홀 두 개가 돌다가 충돌한 거예요. 남반구 하늘에서. 그리고 중력파가 날아오는 거죠. 지구를 향해. 10만 년 동안 날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10만 년 전의 지구는 어떤 상태냐면, 네안데르탈인이랑 현생 인류가 이제 막 지구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던 시기. 현생 인류가 살아남았죠. 아주 다행스럽게. 그죠? 10만 년 동안 이제 우리 은하에 진입을 했고, 10만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구에서는 인류가 진화를 했고, 인류의 지성이 높아지면서 과학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때 중력파는 10만 년 동안 이제 태양계를 향해서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3억 년 전에 터졌던 그 중력파가. 그리고 1916년 아인슈타인이 과학 문명의 정점에 중력파라는 게 있대 처음 이야기를 했죠. 99년 전에.
2014년 10월 검출되기 20개월 전에 얘가 태양계의 가장 바깥 껍질인 오르투그름에 진입을 해요. 이제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고는 조립을 완료를 했어요. 20개월 전에. 30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이제 목성 궤도 거리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 두 대의 관측소가 관측을 시작했어요. 30분 전에. 스위치를 켜고 30분 뒤에 드디어 지구를 지나는 이 13억 년 전의 신호가 검출이 돼요. 여기 딱 보다 보면 큰 신호가 지나가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신호가 있었죠. 그리고 지구가 일렁일렁 된 거예요. 시공간이 그 신호가 지나가면서 미세하게 변동되는 일렁대는 신호. 그 신호는 이렇게 들려요. 음성 신호로 바꿉니다. 들어보세요. 윷 소리 들리시나요? 자, 이게 왜? 서로 돌다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주파수가 올라가죠. 근데 세게도 세지니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파수도 커지고 밝기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윷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높은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첩후 신호라고 부르는 소리인데, 첩후 신호가 뭐냐면 영어로 첩후가 짹짹거린다는 뜻이에요. 새가 짹짹거린다. 짹 소리처럼 들리세요? 짹? 새 소리 같으세요? 저만 그렇게 들리네. 자, 그리고 이 신호가 이제 9월 14일 날 한국 시간으로 6시 50분에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6개월 뒤에 have detected 발표를 하죠.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드디어 100년 만에 발견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3개월 뒤에 똑같은 신호를 또 발견했어요. 12월 26일 날. 이거 14일 거하고 26일 걸 비교해서 소리가 더 길죠. 그 이유는 14일 날 발견된 것보다 작은 블랙홀 두 개가 더 오래 돌면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먼저 거보다 더 길게 들리죠. 그 다음 해 1월 4일 날 또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신호예요. 세 번째 이벤트. 그리고 8월 14일 날 네 번째를 또 발견하는데 이때는 유럽의 중력파 검출기도 같이 가세를 해서 세 개가 동시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측정을 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8월 17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견됐는데, 이건 중성자별 두 개가,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55초 동안 돌다가 충돌한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굉장히 길게. 그리고 중성자별 같은 실제 별들이 충돌을 하면 빛도 나옵니다. 빛. 왜냐면 물질이 충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천문대에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 여기서 얻게 되는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6월 8일 날 또 하나 발견되고, 너무 이제 흔한 거예요. 이런 블랙홀 충돌은. 우주에 블랙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맞아? 원래 의심쟁이들이니까 물리학자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 또 이 아저씨가 나왔어요. 중력파였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웨버가 했던 그 실패,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발표하는데. 처음에 웨버가 어떻게 반박을 당했냐면, 리차드 가윈이 그랬죠. 잡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신호를 만들 수 있었다. 그걸 증명했죠. 그래서 여기 물리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라이고가 획득한 그 데이터들의 잡음들을 가지고 유사한 신호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확률 분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분포 곡선이 뭐냐면
중력파와 유사한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검출했는데 그 신호가 요 위에 점이 찍힌다. 그럼 얘는 잡음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9월 14일 이벤트는 여기 찍혔어요. 이거 도저히 잡음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한 거죠. 이 정도면 뭐 믿을만 하지 딱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경보 확률이라는 걸 계산했어요. 중력파가 아닌데 우리가 중력파로 오인을 해서 잘못 경보할 확률. 그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 계신 22명 이 방에 계신 22분이 동시에 동전을 던져서 다 한 번에 안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500만 분의 1 정도로 이 신호는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정도만 돼도 믿겠는데 하도 이제 세상이 험하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중력파 검출기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호가 다 기록이 돼요. 심지어 그 리빙스턴에 있는 그게 뉴올리언즈 해안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평원지대에 있는 건데 뉴올리언즈 그 해변에 절벽을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때리는 신호까지 포착을 해요. 지구에서 가장 민감한 지진동 검출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이런 게 있어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잡음, 낙뢰, 태양풍, 지진, 우주선, 전자기파, 막 우리 핸드폰 쓰는 거, 히터 쓰는 거, 전열기 쓰는 거 이런 게 다 여기 영향을 줘요. 슈만 공명이라는 거는 이 낙뢰 때문에 아주 장주기적으로 생기는 자기장애 이상이에요.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여기 중력파 검출기에다 초록색 보이시면 이게 전부 센서, 지진계, 가속도계, 온도계, 습도계 이런 걸 다 설치를 해놓고 중력파와 무관한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에 코르스카 섬 이태리에서 이런 엄청난 낙뢰가 떨어져서 굉장히 산불도 많이 나고 큰 피해가 났던 사건인데 여기 유럽의 비르고라고 하는 검출기에서 중력파와 비슷한 신호가 잡혔어요. 근데 자기장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낙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중력파가 아니다라고 결론낸 거죠. 2015년 9월 14일 중력파가 들어온 바로 그 시간에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엄청난 낙뢰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죠.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전 지역의 자기장계, 지질조사국 라이고에 있는 자기장계를 다 뒤졌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낙뢰가 떨어지면 이렇게 찍히는데 아무 신호도 안 잡히고 이 시간대 딱 중력파 신호 하나가 잡혔죠. 그래서 얘의 영향은 아니다라는 걸 판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경 자본과 무관하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6개월 동안.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뭐냐면 여기가 잡음 청정지대니까 신호가 진짜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어라? 진짜 들어왔네? 굉장히 크게 신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하늘색으로. 이게 라이고의 감도 곡선이고요. 이 하늘색으로 신호가 진짜 포착된 거죠. 자, 웨버가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웨버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에서 버그도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라이고에서는 여기 보시면 9개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9개의 소프트웨어도 전부 독립적으로 이 신호를 검출했어요. 드디어 이제 믿을만 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요. 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야. 누가 해킹한 거 아니냐. 러시아 과학자들이 막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아이팟 하나만 주면 내가 해킹해서 보여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실제로 인위적인 신호를 주입해요. 라이고에서. 가짜 신호. 어떻게 하냐면 전기 신호를 아까 그 파형 모양 있죠? 전기 신호를 딱 쏴가지고 거울을 살짝 그 신호대로 움직여줘요. 그럼 가짜 신호가 주입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하드웨어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는지
이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써요. 일종의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실제로 신호를 주입하면 여기서 이렇게 주입을 하면 이 밑으로 가는 데이터들에서는 이 신호가 다 잡혀야 돼요. 근데 실제로 10월 8일 날 그 검증하려고 신호를 집어넣었는데 9월 14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했죠, 이렇게. 인젝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못 믿겠다. 누가 해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드릴게요. 그걸 이제 아날로그 해킹이라고 하는데, 해킹하는 사람이 굉장히 천체 물리를 잘해요. 물리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심지어 누구지 아시죠?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와 같이 애플을 만들었던 컴퓨터 천재죠. 이 사람처럼 컴퓨터도 잘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만들었던 그 위입 신호를 계산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이게 모험심도 굉장하고 그래서 이게 미션 임파서블처럼 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몰래 위입 신호를 여기다가 USB를 꽂아가지고 주입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두 개가 3,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라이고 리빙스턴과 햄포드가. 두 개가 빛속도로 날아오는데 0.15초 정도 차이로 휙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중력파가. 남반구에서 왔으니까. 그 시간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혼자서는 못해요.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라이고가 안에 있는 수백 명이 다 공모를 해야 돼요. 짜고. 가짜 신호를 만들자. 그리고 다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머리가. 그냥 이걸 믿느니 중력파가 들어왔다고 믿는 게 정신건강에 더 유리한 거죠. 이렇게까지 맞다고 검증을 했으니까. 해킹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이 검출기 자체의 시스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중력파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이 첫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중요한 이벤트예요. 태양 질량의 36배, 29배 되는 블랙홀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블랙홀, 더 큰 블랙홀로 합쳐졌는데 두 개를 더하면 65배가 되잖아요. 근데 최종 블랙홀은 태양 질량이 62배짜리가 됐어요. 나머지 태양 질량 3배는 중력파로 에너지로 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현재까지 천문학에서 관측했던 가장 강한 에너지 분출보다 100배 정도 큰 에너지 분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의 궁극적인 것은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아인슈타인이 중력파가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진짜 있네? 라고 진짜 신호를 확인한 거죠. 그죠? 하지만 블랙홀은 빛으로 관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죠? 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휠러예요. 휠러. 킵손의 선생님. 너무 잘 표현한 거죠. 빛이 스스로 낼 수도 없지만 반사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블랙인 거예요. 이 빛이 가다가 블랙홀을 만나면은 다 블랙홀 안으로 가둬져 버리기 때문에 얘 스스로는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닌 거죠. 근데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을까를 고심하던 두 명의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젤도비치와 노비코프가 1970년대 후반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블랙홀은 혼자서 빛을 못 내지만 얘가 별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양 같은 거 막말로. 태양 같은 별하고 블랙홀이 옆에 같이 있으면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은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예요. 블랙홀이. 점점 빨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이면 에너지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원반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회전 원반을.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하수구에서 물 빨려 들어가듯이 보면 원반처럼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블랙홀 주변은 중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점과 제가 서 있는 점의 중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제가 만약에 블랙홀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슬라임처럼 확 늘어져 버려요. 사람이. 그 정도로 중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여기의 속도와 여기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굉장한 마찰력이 생기겠죠. 항상 물질이 부딪혀서 충돌이 되면은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X선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블랙홀을 관측하고 싶으면 X선 관측을 해보면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천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X선 관측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블랙홀 후보 천체들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천체는 시그널 100조짜리 X1이라고 하는 천체인데 이게 처음 발견된 이 X선 블랙홀 후보인데 논란이 많았어요. 블랙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호킹하고 킵손이 내기를 걸었어요. 호킹은 블랙홀이 아니다. 킵손은 블랙홀이다. 근데 이후에 관측되는 결과로 블랙홀이 맞다고 판명되면서 호킹이 몰래 킵손의 방에 가서 내기에 진 선물을 주고 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천체예요. 아니, 물리학자들이 왜 그런 걸로 내기를 걸죠? 하여튼 이게 블랙홀 후보인데 블랙홀이라는 확증은 없어요. 그냥 블랙홀이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를 넘지 않아요. 신기하죠? 자,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요 밑에 보라색이 X선 관측으로 인해서 측정한 블랙홀 후보들인데 태양 질량의 20배 가까스로 넘는 게 하나 있네요. 근데 파란색은 중력파 관측으로 확증한 블랙홀 후보들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들이 발견된 거예요. 최초로. 이거는 빛 관측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블랙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주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잡아먹어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정말 중력파가 있다는 걸 확증해서 2017년에 요 킵손, 와이즈, 그다음에 베리시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킵손이라는 분은 이 영화 보셨죠? 인터스텔라 보시면 그 칠판에 있는 수식을 직접 다 적으셨던 이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겠죠. 노벨상 수상보다 이쪽으로 더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11개의 중력파가 발견이 됐어요. 확정된 게. 이렇게 많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중성자별 충돌에 의해서 나온 거고 10개는 다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나온 중력파죠. 그리고 두 번째 관측까지 다 해봤더니 아직 아리까리한 후보들이 14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5개. 굉장히 많은 거죠. 3차 가동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 3차 가동에서만 33개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블랙홀 충돌이에요. 블랙홀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 우주에. 신기한 거죠. 중력파의 발견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발견들이에요. 블랙홀의 개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 블랙홀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점점 더 무거운 블랙홀들이 우리 우주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자, 그게 중력파 때문에 생겼던 발견들인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빛으로만 관측을 했어요. 광학 천문, 전파 천문, 전부 빛에 의한 것들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너머에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빛으로만 보이는 세상에만 살고 있다가 빛 너머에 있는 세상을 알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천문학의 역사인데 우리가 눈이 가장 좋은 천체 망원경이에요. 눈으로 빛을 볼 수 있었고 그걸 기록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성도를 그렸고 별자리를 그렸고 천체 운동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기록을 했죠. 갈릴레이가 400년 전에 처음으로 망원경을 천체 관측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죠. 목성의 위성 뭐 이런 것도 발견하고 달의 크레이터 이런 것도 발견하고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의 판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빛에 의한 관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로운 창이 생긴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어디 아프면 진맥을 봤죠.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잘 부정확했잖아요. 그리고 왕 정도 돼야 어이가 진맥도 보고 뭐 여기 혈색도 보고 변도 찍어 먹어보고 종합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엑스레이, MRI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진단을 할 수 있죠. 개성운이라는 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이게 개성운이라고 불렀던 천체인데 코스모스에도 보면은 책에도 보면 나와요. 학창 시절에 이게 성운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전파 관측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견된 거냐면 이게 중성자별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중성자별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전파 관측을 통해서. 근데 이게 중국 문헌에 나타난 1054년에 있었던 초신성 폭발과 일치하는 현상이다라는 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으로만 보던 천체를 여러 가지 파장의 빛으로 다 보면 다 다르게 보이고 다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천체를 중력파로 본다면 또 어떤 현상이 보일까? 사실은 이게 바로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이 생긴 거예요. 중력파라는. 그 중에 하나가 다중신호 천문학인데요. 초신성 폭발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초신성이 이렇게 터지면 중력파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시공간을 그냥 흔드니까.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의 기작 때문에 가장 먼저 중력파가 나온 뒤 몇 초 뒤에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몇 시간부터 며칠 뒤부터.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에. 근데 그동안에는 이 빛에 의한 관측으로 초신성을 관측했죠. 그래서 전 세계 천문대들이 어떻게 관측을 했냐면 초신성은 내가 터진다 그러고 터지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하늘에 빛이 없던 빛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망원경들이 한가한 망원경들이 아니거든요. 다 관측 스케줄이 있는 데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 갑자기 망원경을 글로 돌려서 봐야 돼요. 근데 큰 망원경일수록 복잡해요. 결제받는 결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돌리고 보면은 못 보거나 아주 운이 좋으면 끝자락만 보고서 말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신성 관측을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중력파를 초신성 관측에 활용해보자.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중력파를 신호를 먼저 분석을 해요. 먼저 신호가 오니까.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를 빠르게 분석을 해서 전 세계 천문대에다 미리 알려주자. 그리고 미리 이렇게 많은 천문대하고 약속을 하자. 결제 받을 거 미리 다 받아놓고 여기서 뭔가 알려주면 먼저 가서 보자. 기다리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초신성이 터지기 바로 직전부터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8월 17일 2017년 8월 17일 날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바다뱀 자리에 4993이라는 타원 은하에서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합니다. 중력파가 나오고 빛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요거는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월 17일에. 중력파가 라이고하고 비료고가 중력파가 나온 신호를 토대로 요 위치다 딱 집었어요. 초록색. 그리고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하고 인테그랄 감마선 우주망원경 위성이에요. 감마선 우주 위성이 역시 감마선을 측정했어요. 바로 1.7초 뒤에 나오는. 그래서 위치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천문대에다가 이 신호를 전송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중력파가 먼저 나오고 1.7초 뒤에 감마선 폭발이 있었어요. 여기. 파란색. 그리고 나서 광학 천문대들이
11시간 뒤부터 관측을 했는데 요 은하 가운데 밝은 게 타원 은하예요. 은하 옆에 없던 별이 생긴 게 관측이 된 거예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 니은자 선 보이시죠? 요 선에 없던 점이 생긴 거예요. 없던 별이 갑자기 생겼네? 이게 바로 이 중성자별이 충돌되면서 나온 빛이 새로 생겼다는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시간에 따라 돌린 건데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군데다가 설치한 망원경이 있어요. 천문연구원에서 설치한 KMPNet이라고 하는 외계 행성 탐사 망원경을 호주, 남아공, 칠레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도 봤어요. 이렇게 없던 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상각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은퇴하신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님인데 자기 돈을 기증을 하셔가지고 호주에다가 이런 망원경을 기증을 하셨어요. 이걸로 봤는데 작은 망원경인데도 여기서도 봤어요. 자, 이 관측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를 자꾸 관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계속 보는 이유는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합성돼서 별에 의해서 합성돼서 이 원소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는데 별이 합성되면서 별 안에서 요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합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초신성이 터져서 그게 우주에 흩뿌려지고 다시 뭉쳐서 이런 원소들이 점점 우주로 멀리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행성을 만들면서 철, 크롬, 니켈 같은 광물들이 지구에도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런 원소들, 주기를 표현한 원소들의 생성 원인이 그런 별이 탄생하고 폭발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겨난 거고 인간도 그렇게 생겨났다. 그걸 밝히는 거죠. 천문학의 원인이 인류의 기원도 밝히는 의미랑 같아요. 근데 미스테리가 뭐였냐면 오케이. 근데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기지? 우라늄, 금, 백금, 텅스텐 이런 거 어떻게 생기지? 그거 뭐 잘 몰랐어요. 초신성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초신성 폭발이 그렇게 많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정도로 중성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중성자별 축돌이에요. 중성자별은 별 대부분이 중성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지면 엄청난 중성자들이 흩뿌려져요. 근데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이 중성자를 이제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하죠. 우라늄 같은 게 핵 반응이 가능한 이유가 그 중성자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7번 이상 되는 이 란탄족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원을 잘 몰랐는데 가설이 뭐였냐면 중성자별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우주에 흩뿌려지면서 그런 원소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가설이에요. 근데 이번에 2017년 8월 17일 이벤트에서 보면 이 별을 갑자기 밝아지는 별을 킬로노바라고 부르는데 킬로노바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란탄족 원소들에 대한 피크가 높았던 거예요. 그런 원소들이 많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 별에 깨지면서.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금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금도 그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뉴턴이 그 오래전에 연금술을 하겠다고 금을 만들겠다고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뉴턴이 못했던 걸 드디어 금이 생성되는 기원을 알아낸 거죠. 드디어 21세기 연금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이 사건 이후에 생성된 금이 지구 질량의 한 400배 되는 금이 우주에 뿌려졌어요. 우리는 가서 캐오면 돼요. 고 웨스트. 금캐로 떠나면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는 실제로 가설을 입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주의 원소의 기원을 실제로 중력파 관측과 다중신호 관측을 통해서 밝혀낸 거죠.
자, 이런 발견들 때문에 중력파 검출기를 전 세계가 계속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측을 하는 이유죠. 이렇게 많은 중력파 검출기가 건설 중에 있고 건설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가동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대 이상은 관측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한 건데 세대가 돌아갔을 때는 이 중력파 검출기가 미국에 2대, 유럽에 1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지대가 생겨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근데 2022년 이후에 5대가 돌아가면 어느 우주 하늘에서 오든지 간에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력파 관측의 힘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2개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영화를 보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이 돼서 자원을 훔치러 지구인들이 판도라 행성으로 떠나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탐사선을 보낸다고 하면 이런 신호를 보내올 거예요. 영상 신호를 보내올 거예요. 지금 바이킹 같은 우주선들도 화성에 가서 이런 신호를 보내오죠. 이 신호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죠? 영상 신호만 보고서는 우리는 뭐 바람이 분다든지 공기가 있다든지 식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음성 신호까지 더해지게 되면 새소리가 있다든지 폭포 소리가 있다든지 빗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죠. 범인 검거에도 중력파 천문학 같은 게 쓰이는 거죠. 중력파 천문학이 여기에도 쓰이죠. 그냥 봤을 때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열적외선 카메라 이런 걸로 보니까 범인도 검거할 수 있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못 보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도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주 공간에다가 이런 거를 쏘고 있어요. 위성을 쏴가지고 500만 킬로 정도 떨어져서 위성을 태양 주위를 돌게 해서 거기를 휩쓸고 지나가는 중력파도 검출을 하겠다. 그 다음에 땅을 1km 정도 파가지고 땅 속에다도 묻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속으로만 감추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겉으로 내놨는데 소그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말을 안 듣는데. 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겼죠. 레이저 간섭기하고는 다르게 생겼는데 6개의 축을 100m 정도 되는 장치를 만들어서 중력 자체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면 두 지점 사이의 중력의 차이를 재가지고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을 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신호까지도 포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진파, 지진 경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중력을 이해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이걸 가지고 문명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문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서 살고 있죠. 그죠? 과거에 신석기 문명, 구석기 문명, 여러 가지 문명, 이름을 붙은 문명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는 전자기파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자기파를 처음 발견한 헤르츠와 그 제자의 대화인데요. 도대체 어디다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 그냥 나는 맥스웰 선생님이 옳다는 걸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쓸 데가 없다고 그 당시에 얘기한 거죠. 근데 9년 뒤에 대화 이후에 9년 뒤에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을 성공시켜요.
그 다음부터 전자기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불과 1900년대 초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굉장히 심각한, 저희는 핸드폰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죠? 화장실에도 핸드폰이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문명에 살고 있게 됐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죠. 혹시 이 만화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세요? 이정문이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체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심돌이 이런 거 만화 그렸던 분. 서기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1965년에 그리신 만화인데,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 가져왔어요. 태양열을 이용한 집, 지금 있죠? 전자신문도 있죠? 컴퓨터 도움으로 다 하고 있죠? 전기자동차, 청소하는 로봇, 다 해요 지금. 수학여행 달나라로만 못 가요. 그죠? 아직 2000년이 안 끝났어요. 2000년대가. 그죠? 아직 2019년이에요. 19년밖에 안 지났어요. 상상한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우주 여행을 하려면 우리가 우주 뭐 별의 나이만큼 오래 살던지 아주 빨리 가던지 뭐 이래야지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상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벼운 우주선을 추력을 얻어서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알파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 발견된 곳. 그래서 외계인이 살지도 모른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 곳. 여기를 탐사하자. 근데 지금 현재 나사에서 만든 지구인이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이 보이저 2호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7만 년이 걸려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는데. 탐사는커녕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20년이면 갔다 오겠다. 가설이에요. 아직 실험하고 있다고 해요. 자, 상상한 건 항상 우리가 현실이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수학여행도 달나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 고려대 물리학과 작고하신 김정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필수 과목. 컴퓨터는 어릴 때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광고가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따라하세요. Yes, I can. Yes, I can. 풀어보세요. 참 잘했어요. 말하면서 가르쳐주니까 너무 쉽고 재밌어요. 컴퓨터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배우기 쉬운 컴퓨터 삼성 SBC 1500 삼성전자. 이게 컴퓨터였어요. 그저 예전에. 이분이 물리학자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CF 모델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분이 1986년 3월 8일에 동아일보에 쓰신 칼럼의 제목이 중력파 통신이에요. 86년이면은 라이고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고, 요 다음 해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웨버가 또 한 번 내가 했다 막 이렇게 사기를 쳤던 그 해죠. 근데 한국에서 이미 중력파를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통신은 우리가 전자기파로 통신을 해요. 근데 제한이 많아요. 지구 반대편으로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위성 통신을 하죠. 그죠? 위성이 쏘아서 반사시키잖아요. 지형지물에 취약하고 간섭에 취약하고 바다 밑으로도 전자기파를 못 보내요. 그래서 잠수함과 교신하기 쉽지 않죠. 그런 전자기파가 가진 제약을 통신으로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신 거예요. 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여기 있죠? 교신이 안 되니까 지구 중심 통과 반대쪽 사람과 직접 교신, 중력파를 이용하는. 중력파는 그런 장애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신 거죠 그냥. 근데 최근에 중력파가 발견되고 제가 재미삼아 미국 특허를 뒤져봤더니 실제 특허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설계도도 그리고 뭐 다 말소된 특허긴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상상하는 게 똑같은 거죠. 상상은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중력 문명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죠. 뭘까요? 중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는 지금 중력을 이용하지 못해요. 중력을 기껏 이용하는 게 비행기를 만든 게 다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지고서 중력을 이긴 거예요. 그냥 중력에 반대되는 힘으로 이긴 거지 중력을 활용하는 건 아니죠.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시공간에 지배되는 힘이에요. 시공간을 지배하는 힘. 그럼 지금 중력 문명이라는 건 간단하게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문명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영화 스타트rek의 워프 합법 이런 거.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이 웜홀 타고 막 저 외계 세상에서 빠르게 지구로 오죠.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드디어 이 쿠퍼 박사가 중력 방정식을 완성을 해서 중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과거의 아버지를 만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중력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시공간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중력파와 무슨 상관이야? 중력파를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가 중력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블랙홀이 있다는 거 진짜 알았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고 우주의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우주의 현상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2015년 9월 14일 이후부터. 이게 바로 중력 문명의 시대죠. 근데 지금 현재는 중력을 이용하는 거, 중력파를 이용하는 건 이게 다예요. 원시적이죠. 중력파 드레스. 중력파 맥주도 있어요. 그래피테이셔널 웨이브 맥주. 넥타이. 저도 하나 샀어요. 아주 원시적이지. 지금 음악 들어보시면 윕 소리 가지고 음악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자, 이걸 넘어서서 활용할 수 있을까, 중력파를.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중력을 공부하고 중력파를 공부한 사람들의 꿈인 거죠. 어떻게 문명으로 발전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거죠. 미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6년 2월 12일 언제냐면 중력파 발견되고 그 발표를 한 다음 날이에요. 그때 뉴요커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미국의 잡지죠. 한 100년이 넘은 잡지인데 여기서 이런 칼럼, 이런 만화를 실었어요. 새 2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네가 그런 거야? 블랙홀 방금 충돌한 거야? 이해하시죠 이제 여러분들?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첩 신호, 짹거리는 소리. 미국 사람들은 이걸 그냥 실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과학의 저력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 만화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누구를 알아보라고 그냥 막 실는 거예요. 이 너무 부러워서 한국에도 이런 게 없을까라고 한참을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아세요? 이승환 씨가 4월 20일 날 싱글로 낸 세계 최초의 중력파 노래. 제목이 10억 광년의 신호예요. 가사를 보시면 10억 광년을 날아 최초 중력파가 실제 이 거리에서 날아왔어요. 너를 공전하며 돌던 별, 쌍성계죠? 무던히도 차갑고 무심하게 밀어내며 돌던 별, 블랙홀의 증거. 무한한 중력, 블랙홀의 두 번째 증거. 마지막 신호, 파동의 끝자락. 윕 하고 끝나죠? 자, 중력파 아까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거 여기 노래 다 들어있어요.
세계 최초의 중력파 노래 맞죠? 제가 이 노래를 딱 듣고 우리도 있다, 이런 과학 문화가 있다, 그리고선 페이스북에 막 올렸더니 뭐 신문사 기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 때문에 망신을 당했대요. 이승환 씨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중력파 인터뷰를 하겠다고. 이 사랑 노래인데 무슨 중력파냐고 막.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나는 이건 중력파 노래가 맞아. 그리고서 이제 막 강연에도 쓰고 막 여기저기다 쓰고 다녔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이승환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노래를 또 한번 링크를 걸면서 망한 내 명곡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또 올리신 거예요. 홍보가 잘못된 거죠. 중력파 노래로 처음부터 했으면 막 노벨상 받아도 이 노래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력파 발견될 때마다 나오고. 근데 이 강연 영상을 몇 개월 전에 이승환 씨가 봤나 봐요. 그러더니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제 강연 슬라이드를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요 슬라이드를. 드디어 이제 중력파 노래 인정을 받은 거죠, 이승환 씨한테. 또 우리도 아까 그런 과학 문화가 드디어 이제 나온 거죠. 엄청난 최초의 중력파 노래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